이탈리아 정부가 긴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테러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 주범은 모든 이탈리아의 식재료를 먹어치우는 푸른 꽃게였습니다.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퇴치에 나섰지만 조개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베네치아의 해산물 레스토랑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행객이 던진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빌어먹을 꽃게들 때문에 다 망했어. 모든 조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베네치아의 리알토 시장. 매일 새벽 5시면 신선한 해산물이 파도처럼 밀려들던 그곳이 지금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콘티. 이곳 베네치아에서 3대째 해산물 레스토랑 마레 블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구시고 아버지께서 키워오신 이 가게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그 푸른 꽃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부 안토니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침 시장을 울립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조개를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온 푸른 꽃게가 지중해로 유입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탐욕스러워서 조개는 물론이고 홍합, 굴, 심지어 장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50만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도 강해 순식간에 지중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콘티 씨, 오늘은 굴이 없어요. 홍합도 이게 다예요. 가격은 지난주보다 30% 올랐고요. 도매상 마리아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대표 메뉴인 스파게티 알레 봉골레 조개 스파게티를 만들 조개가 부족해 메뉴에서 빼야 했고, 조피네 디 카페 산태성게 리조또는 이미 가격 때문에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메뉴판은 점점 얇아지고 손님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어제 저녁 8순이 넘은 아버지께서 레스토랑을 방문하셨다가 한숨과 함께 남기신 말씀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세월의 흠에 맞춰 변화해온 우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하다니요. 베네토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푸른 꽃게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9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2억 원을 들여 꽃게를 잡아 폐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같은 레스토랑들에게는 너무 늦은 대책입니다. 이미 주변의 해산물 레스토랑 5곳이 문을 닫았고 우리도 석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봐 마르코, 한국 음식점은 또 손님이 많더라.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는 걸까? 옆 가게 주인 루카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요. 제가 파리에서 요리를 배울 때 한번 시도해봤지만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매운 양념으로 뒤덮는 그 스타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섬세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이탈리아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오늘도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예전 같으면 예약을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붐볐던 시간대인데 이제는 직원들이 손님보다 많습니다. 웨이터 파올로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요? 라는 질문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유명 셰프 마르코 콘티의 레스토랑이 3대째 이어온 마레 블루가 푸른 꽃게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텅 빈 레스토랑에 동양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마르코, 내일부터 메뉴를 더 줄여야겠어. 조개 파스타는 완전히 빼고 홍합 요리도 일주일에 이틀만 제공하자. 주방장 로베르토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제도 조개 가격이 또 10%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레 블루의 주방은 예전의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웃음소리, 바쁜 발소리, 팬 위에서 터지는 해산물 향의 교향곡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요. 셰프 프랑코의 델 마레가 오늘 문을 닫았대요. 파올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코는 저보다 10년 더 일찍 레스토랑을 시작했고 미슐랭 스타까지 받은 베테랑인데 그런 그가 무너졌다니요. 창밖으로 보이는 운하는 여전히 아름답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곤돌라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방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푸른 꽃게는 점점 더 많은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들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다며 다시 바다로 던져지거나 폐기됩니다. 정부의 포획 보상금 정책 덕분에 많은 어부들이 꽃게를 잡고 있지만 정작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탈리아 요리에는 푸른 꽃게를 활용한 전통 요리가 없어요. 그냥 잡아서 죽이는 게 목표죠. 어느 신문기자가 저에게 물었을 때 대답한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죠. 베네치아에서
수백 년간 이어온 해산물 요리 문화에 이 공격적인 외래종은 그저 적일 뿐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차 대전 직후 시작하신 이 레스토랑이 제 손에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평생을 바다의 맛을 전하는 데 바치신 그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맥주 한 병과 약간의 채소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죠. 요리사인데 집에서는 제대로 요리할 기운도 없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르코, 은행 대출권 거절되었다는 연락이 왔어. 미안하다. 회계사 줄리아의 메시지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결국 석 달 내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150년 가족 역사가 제 세대에서 끝나게 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 몇 안 되는 단골 손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한쪽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정부 포획 프로그램으로 잡힌 푸른 꽃게들이 대형 컨테이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부 안토니오는 어깨를 으쓱했죠. 폐기 처분 되겠지 뭐. 아니면 비료로 갈 수도 있고 누가 이걸 먹겠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많은 꽃게들이 그냥 버려진다니? 만약 이걸 요리할 수 있다면? 레스토랑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안토니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 포획물이라 판매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건 문제없어.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진짜 이걸 요리하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에서 이 꽃게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먹지 않는, 아무도 요리법을 모르는 이 생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됐어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안토니오가 외쳤습니다. 저기, 오늘 동양인들이 와서 이 꽃게 좀 사갔어. 꽤 좋은 값에. 그들은 이걸 먹는 방법을 아나 봐.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동양인들? 그들은 이 푸른 꽃게를 어떻게 요리하는 걸까요? 갑자기 어제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그 동양인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혹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안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동양인 가족이 다시 레스토랑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생애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요리법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 마레블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웨이터 파올로는 심심해서 와인잔을 반질거리고 있었고 주방의 로베르토는 재고 정리를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때 유리문이 열리면서 비에 젖은 4명의 동양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벤베누티, 어서 오세요. 파올로가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과 20대로 보이는 아들, 딸로 구성된 평범한 가족이었죠. 이런 비 오는 날에도 관광객이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받은 그들은 서로 의논하더니 무언가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파올로가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파게티 알레 봉골레와 프리토 미스토, 그리고 브로데또. 근데 셰프, 그들이 조개와 해산물에 대해 계속 물어봐요. 무슨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개가 충분치 않아. 스파게티 알레 봉골레는 평소보다 조개를 적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개를 아껴가며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파올로가 들어왔습니다. 셰프, 손님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의아한 마음으로 홀로 나갔습니다. 가족은 제가 나타나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요리가 정말 맛있네요.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베네치아에서 푸른 꽃게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고 싶어요. 푸른 꽃게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푸른 꽃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요리하지 않아요. 지금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 정말요? 한국에서는 이 푸른 꽃게가 최고급 식재료인데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의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라고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푸른 꽃게 요리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간장게장, 게장 비빔밥, 게된장찌개, 게살튀김. 제가 해충으로만 여겼던 그 생물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게가 매우 비싸요. 특히 간장게장은 최고의 진미로 꼽히죠. 딸이 설명했습니다. 간장, 게장이요? 네. 게를 특별한 간장 양념에 절여서 만드는 요리예요. 매우 신선한 게를 써야 해요.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환상적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푸른 꽃게를 요리한다면? 지금 버려지고 있는 그 많은 푸른 꽃게를 활용한다면? 우리 레스토랑이
아니 이탈리아 해안가 모든 레스토랑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요리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인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 푸른 꽃게로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요.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양념게장, 게찜, 게탕 정말 많죠.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히 물어보는 건데 혹시 한국에서 나물 요리도 유명한가요? 저는 다양한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인 부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나물 요리는 정말 다양하고 건강해요.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 취나물, 더덕무침, 각각 독특한 맛과 식감이 있어요. 이 요리들도 발효 양념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죠.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서 푸른 꽃게 요리법과 한국의 다양한 나물 요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윤재혁 씨는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도 보여주셨고 간장게장 레시피를 영어로 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해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발효, 식품의 중요성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선함이에요. 게가 싱싱할수록 맛이 좋아져요. 윤 씨의 부인이 강조했습니다. 신선함이라 이탈리아 요리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한국 음식이 모든 걸 섞어먹는 야만적인 음식이라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별 말씀을요. 한국에 오시면 진짜 푸른 꽃게 요리를 더 많이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어시장에 가서 푸른 꽃게를 구해 한국식 간장게장을 만들어 보기로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레스토랑을 망하게 할 뻔했던 바로 그 생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의 날이 될 테니까요. 다음날 새벽 어시장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로지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정부 포획 프로그램으로 잡힌 푸른 꽃게가 가득 담긴 컨테이너였습니다. 마르코, 오늘은 뭘 사러 왔어? 조개는 또 품절이야. 어부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저기, 혹시 푸른 꽃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안토니오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그걸 뭐하게? 요리해 보려고요. 안토니오는 큰 소리로 웃더니 주변 어부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마르코가 미쳤어요. 푸른 꽃게로 요리를 하겠대요. 어부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안토니오가 웃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그걸 요리할 거야? 네, 한국인들이 이걸 최고급 식재료로 취급한다고 하더군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안토니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이건 다 폐기될 거니까. 얼마나 필요해? 일단 10마리만 주세요. 그는 컨테이너에서 가장 크고 싱싱해 보이는 푸른 꽃게를 골라 상자에 담아주었습니다. 무료로 가져가. 대신 결과가 어떤지 꼭 알려줘. 만약 맛있으면 응.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저는 주방 직원들에게 오늘의 실험을 설명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셰프, 진짜 이걸 요리할 거예요? 이건 우리 요리가 아니잖아요. 맞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어제 만난 한국인 가족이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줬어. 윤 씨가 알려준 간장게장 레시피를 펼쳐놓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간장, 설탕, 물,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대부분은 레스토랑에 있는 재료였지만 몇 가지는 아시안 마켓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네요. 주방 보조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이탈리아 요리만 해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나라의 요리법을 시도한다는 건 큰 도전이었죠. 게다가 지금까지 해충 취급만 했던 생물로 요리를 한다니 푸른 꽃게를 손질하는 과정은 익숙했습니다. 꽃게를 깨끗이 씻고 솔로 구석구석 닦았죠.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윤 씨의 조언대로 너무 오래 삶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야. 간장, 설탕, 물을 기본으로 마늘, 생강, 양파, 청양고추를 넣고 끓였습니다. 익숙한 이탈리아 향신료가 아닌 낯선 재료들의 조합이 묘한 향을 내뿜었습니다. 냄새가 특이하네요. 로베르토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양념장을 식히고 손질한 꽃게를 넣어 재웠습니다. 윤 씨의 조언대로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궁금해서 몇 시간 후에 한 마리를 꺼내 맛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윤 씨가 알려준 다른 아이디어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살을 발라내어 이탈리아 파스타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푸른 꽃게 몇 마리를 삶아 살을 발라내고 그것을 토마토와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소스와 함께 링귀네 파스타에 섞었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놀라워요. 로베르토가 맛을 본 후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이면서도 새로운 맛이네요. 오후 직원 식사 시간. 저는 몇 시간 동안 양념에 재워둔 게 한 마리를 꺼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도 함께 준비했죠. 윤 씨가 밥과 함께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들 한번 시도해보자. 로베르토, 마리아, 파올로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셰프가 먼저 맛보세요. 파올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게살을 발라 밥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 게 특유의 신선한 감칠맛,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과 생강의 향.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마돈나 미아,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이탈리아어로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곧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마리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말없이 게살을 계속 발라 먹었고 파울로는 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공기에 밥을 비울 즈음 로베르토가 말했습니다. 셰프, 이것과 아까 만든 게살 링귀네 둘 다 환상적이에요.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요.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간장게장의 기본 레시피에 약간의 이탈리아 터치를 더하면 어떨까? 이탈리아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더해보고 리소토와 함께 내보는 건 어떨까? 게살을 라비올리 속에 넣어보면 어떨까?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또한 윤 씨의 부인이 알려준 한국 나물 요리법도 시도해보았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비슷한 재료들로 나물 무침을 만들어보니 이탈리아의 콘토르니 반찬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로즈마리와 타임을 넣은 도라지 나물은 특히 신선한 맛을 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시장에 도착한 저는 안토니오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안토니오, 더 많은 푸른 꽃게가 필요해요. 가능한 한만이요. 그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나 보네? 좋다 못해 환상적이었어요. 이 푸른 꽃게가 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안토니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이건 좋은 소식이네. 다른 어부들에게도 알려야겠어. 그날부터 마레 블루 주방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푸른 꽃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곧 메뉴에 처음으로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의 한국 요리와 푸른 꽃게 링귀네라는 퓨전 요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레스토랑을 위기로 몰았던 바로 그 생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은요. 간장게장의 첫 성공에 힘입어 저는 푸른 꽃게를 활용한 더 많은 요리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윤 씨 가족이 알려준 기본 레시피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식재료와 조리법을 접목한 퓨전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오늘은 무슨 실험을 하실 건가요? 셰프. 출근한 마리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게살 리소토와 꽃게 브루스케타를 시도해볼 거야. 그리고 이건 보라. 냉장고에서 사흘 동안 숙성시킨 간장게장을 꺼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보다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고 게살은 더욱 쫀득해졌습니다. 와, 색이 더 진해졌네요.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간장게장의 풍미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하기 시작했죠. 셰프, 이탈리아 허브와 레몬 제스트를 살짝 더하면 어떨까요? 우리 스타일로 조금 변형해보는 거죠. 그의 제안은 탁월했습니다. 간장게장의 깊은 감칠맛에 로즈마리와 타임의 향,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리를 간장게장 알라 베네치아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게살을 발라 리소토에 넣고 게 육수로 파스타를 만들고 꽃게 크로켓을 튀겨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 크림 라비올리는 데이트였습니다. 쫄깃한 파스타 속에 간장게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진 이 요리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완벽한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시장에서 더 많은 푸른 꽃게를 가져와 다양한 실험을 했죠. 이제 우리에게 푸른 꽃게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보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와 함께 제 할머니의 이름이 쓰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보니 그것은 제 할머니가 남긴 요리 레시피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국의 나물 요리라는
저에게는 생소한 제목의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아시아를 여행하며 배운 레시피들을 기록해두신 것이었어요. 로베르토, 이것 좀 봐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트를 살펴보니 할머니는 1960년대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다양한 나물 요리와 발효, 음식에 매료되셨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취나물 등의 요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셰프, 이건 정말 운명 같은데요. 로베르토가 감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요리들의 기초가 이미 할머니의 노트에, 그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마치 할머니가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 이 레시피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느껴져. 할머니의 노트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푸른 꽃게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나물 요리도 메뉴에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중해 채소로 만든 나물 요리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완벽하게 어울렸죠. 일주일의 실험 끝에 우리는 드디어 새 메뉴를 선보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기 전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 푸른 꽃게 요리들이 우리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7가지 새로운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통 한국식 간장게장. 두 번째, 게살 리소토. 세 번째, 간장게장 파스타. 네 번째, 꽃게 브루스케타. 다섯 번째, 게살 라비올리. 여섯 번째, 푸른 꽃게 아란치니. 마지막으로 도라지나물과 고사리나물을 곁들인 구운 푸른 꽃게. 모두 침묵 속에서 음식을 맛보았고 그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파올로가 감탄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런 낯선 맛을 받아들일까요? 그의 걱정은 타당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베네치아 사람들은 전통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새로운 음식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접근할 거야. 간장게장 알라 베네치아나와 게살 리소토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준비되면 더 본격적인 한국 스타일도 소개하자. 그날 저녁 우리는 새 메뉴를 칠판에 적어 레스토랑 입구에 내걸었습니다. 오늘의 특선 요리 푸른 꽃게 리소토와 간장게장 알라 베네치아나.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에 푸른 꽃게 요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푸른 꽃게요? 그거 해충 아닌가요? 정부에서 포획해서 폐기하는 그 꽃게 말씀이신가요?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용기 있게 주문한 첫 손님의 반응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마돈나 미야, 이게 뭐죠? 이 맛은 정말 놀랍네요. 그 손님은 다른 테이블의 친구들에게도 맛을 보라고 권했고 곧 다른 손님들도 푸른 꽃게 요리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준비한 모든 꽃게 요리를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레스토랑 앞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모두 푸른 꽃게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셰프, 이게 다 뭐죠?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아요. 파올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유명한 푸드 블로거였습니다. 그는 우리 푸른 꽃게 요리에 대한 극찬을 담은 글을 올렸고 그것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진 것이었죠. 바다의 위협에서 미식의 혁명으로 마레블루의 푸른 꽃게 요리가 베네치아 미식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다. 이 제목의 글은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이 독특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 때문에 고통받던 지역 어민들과 해산물 업계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든 테이블이 꽉 찼고 심지어 문 앞에는 대기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주방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셰프, 이래서 요리를 시작한 거죠? 로베르토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맞아.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지.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우리 직원들은 모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건배했습니다. 푸른 꽃게에게. 제가 외쳤습니다. 푸른 꽃게에게.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생태계의 위협으로 여겨지던 푸른 꽃게 덕분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어시장에 갔을 때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푸른 꽃게를 더 이상 폐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루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르코,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 안토니오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푸른 꽃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녀석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보물이 됐네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윤 씨 가족과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할머니의 요리 노트 발견은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나물 요리법뿐만 아니라 발효와 숙성에 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할머니께서 한국을 여행하며 현지 주부들에게 배운 요리법이 지금 푸른 꽃게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의 요리 노트를 발견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래? 그 노트가 아직 있었구나. 할머니는 늘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셨어. 특히 나물 요리와 발효식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지.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전에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늘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만 고집했잖니? 정통 이탈리아 요리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늘 주장했던 건 내가 아니었니? 아버지의 말씀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전통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노트를 바탕으로 저는 푸른 꽃게 메뉴를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데이트였습니다. 간장게장 육수로 맛을 낸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구워 향을 입히고 해산물 파스타의 깊은 맛을 더했거든요. 어느 날 베네토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푸른 꽃게 요리를 맛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여러분, 주지사께서 내일 저녁에 방문하신대요.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베르토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셰프, 할머니의 레시피를 시도해 볼 건가요? 그래. 할머니의 노트에 있던 나물 요리와 함께 우리의 베스트게 요리를 선보이자. 다음 날 저녁, 주지사와 그 일행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를 대접했고 마지막에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든 도라지 나물과 함께 푸른 꽃게 구이를 내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콘티 씨, 주지사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미식적 혁신을 넘어 우리 지역의 생태학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셨어요. 식사 후 주지사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콘티 씨, 우리가 푸른 꽃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요리사일 뿐인데요. 요리사 이상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가죠.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베네토 주의 푸른 꽃게 활용 태스크포스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푸른 꽃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민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며 지중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블루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예약이 꽉 찼고 대기 명단은 2주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른 레스토랑 주인들도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고 저는 기꺼이 간장게장 만드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로베르토는 푸른 꽃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 개발에 전념했고 덕분에 우리 메뉴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게살 라비올리, 꽃게 크림 리조또, 간장게장, 브루스케타 등 이탈리아와 한국의 맛이 절묘하게 융합된 요리들이 탄생했죠. 그리고 어느 날 로베르토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셰프, 믿기 힘든 소식이에요.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어제 저녁에 다녀갔대요. 미슐랭 스타라. 그건 모든 셰프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전통에서 벗어난 퓨전 레스토랑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푸른 꽃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것이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윤재혁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콘티 셰프님, 베네치아에서 푸른 꽃게로 한국 음식을 재해석한 사진이 여기 한국 SNS에서 화제입니다. 다음 달에 저희 가족이 다시 베네치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윤 선생님, 당신의 조언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우리 레스토랑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푸른 꽃게가 이제 베네치아의 새로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방문하시면 제가 개발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맛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제 할머니의 한국 요리 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봉투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울 1965년 요리학교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베르토, 저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어. 그분은
한국 요리를 진지하게 공부하신 분이셨어. 그렇군요. 여기 나물 요리들도 정말 본격적인 레시피예요. 이건 그냥 관광객이 배워간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에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로베르토, 한국의 나물 요리와 이탈리아의 해산물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메뉴 라인을 만들어보자. 테라의 말의 땅과 바다라는 콘셉트로 그렇게 탄생한 테라의 말의 메뉴는 베네치아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라지나물을 곁들인 푸른 꽃게 링긴에 고사리나물과 함께 제공되는 간장게장 크로스티니, 취나물 페스토를 얹은 게살 라비올리, 모두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들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요리적 혁신을 넘어 푸른 꽃게가 가져온 위기를 지역 사회 전체의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어부들은 더 높은 가격에 푸른 꽃게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레스토랑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푸른 꽃게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놀라운 혁신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노트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를 넘길 때마다 반세기 전 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었습니다. 1965년 5월 8일, 오늘 서울의 요리 학교에서 나물 요리를 배웠다.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이름도 생소하지만 그 맛은 더욱 놀랍다. 간단한 채소 요리인데 발효된 양념과 만나면 깊은 감칠맛이 난다. 이탈리아의 콘토르니 반찬에도 이런 기법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노트 사이에는 낡은 사진들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한국 요리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시장에서 식재료를 살펴보는 사진, 그리고 작은 종이에 한국어로 적힌 레시피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치 숨겨진 가족의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가 상세히 기록해둔 한국 나물 요리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각 나물의 특성과 효능,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오늘 박 여사가 가르쳐준 취나물 무침을 시도해보았다. 향이 독특하고 쌉싸름한데 이탈리아의 루꼴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지중해 허브와 함께 새로운 샐러드를 만들어봐야겠다. 이 글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이 우리 가족의 요리 철학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좋은 요리는 땅과 바다의 조화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할머니로부터 전해진 한국 요리의 지혜였던 겁니다. 셰프,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노트를 함께 읽던 로베르토가 말했습니다. 마치 운명 같아요. 푸른 꽃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해결책이 이미 당신 가족 역사 속에 있었다니. 다음날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한국 나물 요리와 융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게장을 기본으로 게살 파스타, 도라지나물을 곁들인 꽃게 구이, 취나물, 페스토 파스타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메뉴판에 소개하자 사람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의미가 미각 체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죠. 마르코 씨, 당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베네치아까지,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 한국 요리가 베네치아를 구하다니.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다녀간 후 저는 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로베르토, 내가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야. 그동안 주방을 맡아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셰프. 하지만 왜 갑자기? 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맛과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전통 요리법을 배워오려고 해.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울의 한국 요리 아카데미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1960년대에 공부했던 그 학교의 현대 버전을 찾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재혁 씨에게도 제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한국 요리 아카데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콘티 셰프님께 귀하의 할머니 소피아 콘티님에 관한 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 기록에 1960년대 외국인 학생들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소피아 콘티님은 한국 나물 및 발효 식품 전문 과정을 수료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방문 시 저희 아카데미를 방문해 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제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윤 씨로부터도 답장이 왔습니다. 콘티 셰프님, 한국 방문 계획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전통 요리 레스토랑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간장게장과 나물 요리도 맛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행 일정을 확정하고
서울과 지방 도시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요리 아카데미 방문, 전통시장 탐방, 그리고 다양한 한국 요리사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걸 가져가렴. 아버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청색 에나멜로 처리된 이탈리아와 한국 국기가 함께 새겨져 있었죠. 이건 할머니가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만드신 거란다. 두 나라의 맛이 하나 되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브로치를 손에 쥐며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역사의 연결고리를 잇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제 제 손을 통해 계속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치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 맛과 문화를 베네치아에 더 깊이 전할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푸른 꽃게가 가져온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어 안내 방송과 함께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해산물 식당들이 눈에 띄었죠.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기차를 타고 남쪽 해안 도시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베네치아와는 전혀 다른 도시였지만 묘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전통 건축물이 보이는 모습이 베네치아의 고풍스러움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모습과 닮아 있었죠. 첫째 날, 저는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식재료와 음식의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나물 종류와 해산물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조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도라지 나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될 수 있다니. 저는 통역사를 통해 한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우리 나물 요리는 계절마다 맛이 달라요. 지금이 봄이라 나물이 가장 맛있을 때죠. 상인은 웃으며 나물 무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 맛은 베네치아에서 제가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신선하고 더 복합적인 맛이었죠.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나물 요리 전문가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레스토랑 자연의 맛은 전통 한국 나물 요리로 유명했죠. 콘티 씨,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와 나물 요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은 제가 한국 나물 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셰프는 제게 다양한 나물의 특성과 조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발효, 양념의 비밀과 각 나물의 효능, 그리고 계절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나물 요리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같은 나물이라도 채취 시기, 산지,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죠. 그와 함께 다양한 나물 요리를 만들며 저는 한국 요리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존중, 발효의 중요성, 그리고 맛의 균형, 모두 이탈리아 요리와 통하는 원칙이었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국 방문 사흘째, 저는 윤재혁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직접 만든 간장게장과 나물 요리를 맛보았는데 그 맛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습니다. 콘티 셰프, 어떠세요? 가정식 간장게장의 맛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 깊은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시간입니다. 이 간장게장은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시킨 것이고 양념장도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죠. 그리고 이 나물들은 모두 제 어머니께서 직접 산에서 채취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경험한 식사는 단순한 미식 체험을 넘어 자족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유명 레스토랑, 요리 학교를 방문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할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한국 요리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한국 요리 아카데미에서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기록입니다. 여기 소피아 콘티님의 이름도 있네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쓴 레시피 노트의 사본입니다. 그 노트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다양한 나물 요리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레시피에는 이탈리아식 변형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탈리아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60년 전에 퓨전 요리를 구상하고 계셨군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가방에는 다양한 한국 요리 재료와 레시피,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동과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셰프, 큰일 났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로베르토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베네치아 전통요리협회에서 우리 레스토랑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베네치아의 요리 정체성을 훼손한다면서 우리 레스토랑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길에 로베르토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마레블루의 성공을 시기한 몇몇 전통주의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의 회장인 안토니오 벨리니가 앞장서서 비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죠. 이탈리아 요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며 외국 요리법으로 우리의 전통을 더럽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입구 앞에서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자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셰프. 우리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에요. 오히려 이 시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어요. 파올로의 말대로 레스토랑 내부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나물 요리법을 선보였습니다. 도라지 나물과 고사리 나물 무침, 취나물 페스토를 활용한 파스타,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나물 크림 소스를 곁들인 푸른 꽃게 라비올리. 손님들의 반응은 여전히 열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자 발전의 길일까요? 그날 밤, 홀로 레스토랑에 남아 생각에 잠겼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의 회장 안토니오 벨리니가 서 있었습니다. 콘티, 당신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벨리니는 천천히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더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더 큰 시위를 계획하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당신의 요리를 맛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곧 주방으로 가서 남은 나물 크림 소스 꽃게 라비올리와 도라지나물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벨리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요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이가 있고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익숙함이요? 그래요? 이 나물의 쌉쌀함은 우리 지중해 허브와 닮았고 발효 양념의 깊은 맛은 우리의 오래된 치즈와 비슷합니다. 다른 듯 하면서도 근본은 같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 윤 씨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60년 전에 이미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벨리니는 진지하게 듣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다리를 놓고 있군요. 이건 우리 베네치아 요리의 전통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을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정신이요? 그렇습니다. 베네치아는 원래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의 향신료를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 요리의 일부가 되었죠. 당신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벨리니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베네치아의 전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결국 벨리니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콘티,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퓨전 요리법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요리사들도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 할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난과 저항에서 인정과 협력으로의 변화, 마치 푸른 꽃게가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저의 도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문화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베네치아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저의 비전에 모두가 환호했고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에서의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많은 전통 셰프들이 제가 소개한 푸른 꽃게와 나물, 융합 요리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요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이자 문화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강연을 마치며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레스토랑 오너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했고 몇몇은 자신들의 메뉴에도 푸른 꽃게와 나물 요리를 도입하고 싶다며 레시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경쟁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걱정한 로베르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다른 레스토랑이 아니라 생태계 위기와 문화적 편협함이야.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베네치아 전체가 승리하는 거지. 그렇게 베네치아 곳곳의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와 나물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해석으로 다양한 요리가 탄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새로운 요리 트렌드는 베네치아 한국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레블루는 더 깊이 있는 요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 레스토랑의 별 하나를 수여했고 그 이후로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생태학적 위기를 요리적 기회로 전환한 창의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진정한 나물과 게장의 맛을 베네치아에서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시작한 문화적 교류의 다리를 제가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콘티 셰프님께 지난번 방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베네치아와 한국 사이의 이 요리 교류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제 조카 민지가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한 셰프입니다. 그녀가 베네치아에서 한국 나물과 해산물 요리를 더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윤재혁 드림, 이 편지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로베르토,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레스토랑 옆 작은 공간이 비어 있잖아. 그곳을 소피아의 정원이라는 요리 학교로 만들면 어떨까?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말이야. 한국과 이탈리아의 해산물과 채소 요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으로. 로베르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셰프, 윤 씨의 조카가 첫 번째 교환 강사가 될 수 있겠네요.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 씨의 조카 김민지는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유능한 셰프였습니다. 그녀는 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2달 후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콘티 셰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촌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민지의 도착과 함께 소피아의 정원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업은 사계절 나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베네치아 지역 셰프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한국의 정통 나물 요리법을, 저는 이를 이탈리아 요리에 접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물 요리의 핵심은 신선함과 균형입니다.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각 나물의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면서도 양념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수업은 대성공이었고 곧 일반인들을 위한 클래스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베네치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의 융합을 배우는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김민지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의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셰프들이 베네치아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고 베네치아 셰프들이 서울에서 한국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콘티 셰프, 제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말을 실현하고 있네요. 소피아의 정원은 단순한 요리 학교를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이탈리아의 파스타 제작 기술이 만나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고 나물과 푸른 꽃게는 이제 베네치아와 서울을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특별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윤재혁 씨가 보낸 것이었죠. 소포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전통 나물 보관용 항아리인 옹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옹기는 우리 가족이 수십 년간 산 나물을 보관하던 그릇입니다. 이제 베네치아의 콘티 가족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옹기는 소피아의 정원 중앙에 자리 잡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베네치아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 허브와 한국에서 공수한 나물 씨앗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생겨나면서 소피아의 정원은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와 서울, 두 도시 사이의 연결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김민지의 지도 아래 우리는 다양한 한국 나물 요리를 배웠습니다.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 취나물, 더덕무침, 그리고 이 모든 요리에 이탈리아적 해석을 더해 새로운 퓨전 요리를 창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발효 기술과 이탈리아의 숙성 기술이 만나 탄생한 취나물, 페스토 파스타와 간장게장 토핑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두 나라의 음식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였죠. 이 파스타에는 두 문화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나물의 깊고
쌉쌀한 맛과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의 부드러움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그녀가 맞았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이야기였습니다. 반세기 전 할머니가 한국에서 시작한 인연이 이제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것이었죠. 그해 가을, 저는 김민지와 함께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의 셰프들과 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요리 아카데미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고 서울의 유명한 시장들을 탐방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서서 저는 할머니가 60년 전 같은 도시를 걸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한국 요리를 노트에 기록했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제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마르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김민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열정이 서울과 베네치아를 연결하고 같은 바다에서 온 푸른 꽃게가 두 도시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연결을 더 넓게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푸른 꽃게로 인한 재앙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어떻게 음식을 통해 연결되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단이었습니다. 베네토 주지사,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 회장 벨리니, 그리고 지역 어부들과 셰프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푸른 꽃게와 나물의 영웅을 환영합니다. 로베르토가 앞으로 나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셰프, 당신이 없는 동안 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의 푸른 꽃게 프로젝트가 유럽연합 환경혁신상을 수상했어요. 환경혁신상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주지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콘티 씨, 당신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요리 혁신을 넘어섰습니다. 생태계 위기를 문화적 기회로 전환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거죠. 게다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날 저녁 마레블루에서는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네치아의 모든 유명 셰프들이 모였고 각자 자신만의 푸른 꽃게와 나물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많은 베네치아 레스토랑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한국 이탈리아 퓨전 요리를 메뉴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한때 저를 비판했던 벨리니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사 중에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첫째, 소피아의 정원을 확장하여 정식 문화 교류 센터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요리 전통을 넘어 음악, 예술, 그리고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둘째, 저는 마레블루의 수익 일부를 지중해 생태계 보존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저희 할머니 이야기와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피아의 정원은 본격적인 문화 교류 센터로 확장되었고 서울과 베네치아를 오가는 셰프 교환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와 나물 활용법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리뿐만 아니라 푸른 꽃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고 베네치아 주변에서 자라는 야생 허브와 채소를 한국 나물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자연이 준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꽃게와 나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협력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마레블루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윤재혁 씨의 가족이 다시 베네치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콘티 셰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윤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저에게 알려준 간장게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다양한 퓨전 요리들까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식사였습니다. 윤 선생님, 당신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할머니의 노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그날 저녁, 운하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과 한국 전통주를 나누며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축하했습니다. 김민지는 한국 전통 가곡을, 저는 이탈리아 칸초네를 불러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음식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요리나 사업의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진정한 대화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볼 때 우리는 그들의 역사, 가치관, 그리고 정신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푸른 꽃게로 인한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가장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셈이죠. 어느 날, 한 젊은 요리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콘티 셰프님,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간장게장과 나물의 놀라운 맛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할머니가 60년 전 한국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윤 씨가 선물해준 옹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옹기에서 자라는 나물들과 허브들은 이제 베네치아와 한국의 맛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독특한 향을 경험하기 위해 소피아의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마레블루는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저희는 결코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통한 진정한 문화적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미슐랭 별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매일 푸른 꽃게와 나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푸른 꽃게가 가져온 위기는 이제 베네치아 요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로베르토의 말처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영감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윤재혁 씨와 그 가족이 베네치아를 떠난 후 소피아의 정원과 마레블루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 레스토랑에 두 번째 별을 수여했고 그 이후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창의적 요리와 깊은 인간적 스토리텔링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네토 지역의 푸른 꽃게 산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어부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꽃게를 관리하며 새로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앙으로 여겨졌던 푸른 꽃게는 이제 베네치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셰프 올해 나물과 푸른 꽃게 페스티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올로가 일정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페스티벌이라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이 행사는 베네치아 전역의 레스토랑과 어부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요리사들도 초청되어 다양한 나물과 게 요리 시연을 했고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죠. 물론이지 올해는 더 특별한 행사가 될 거야. 소피아의 정원에서 키운 나물들이 드디어 첫 수확을 맞이했거든. 로베르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런데 셰프, 오늘 아침 또 편지가 왔어요. 그는 푸른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온 편지였고 윤재혁 씨의 필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마르코 콘티에게 베네치아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돌아온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 소피아 님이 한국에서 배우고 가신 지식이 이제 당신을 통해 다시 베네치아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인연의 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내 재산의 일부를 소피아 요리 문화 교류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젊은 요리사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영원한 우정을 담아 윤재혁 드림 편지와 함께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셰프 괜찮으세요? 로베르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감동받았을 뿐이야.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재혁 씨의 기부에 보답하기 위해 마레블루의 연간 수익 30%를 지중해 생태계 보존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소피아의 정원을 통해 매년 5명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베네치아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5명의 젊은이들에게는 서울에서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이해와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되고 그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베네치아의 젊은이가 한국에서 나물 요리법을 배우고 서울의 젊은이가 베네치아에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문화적 하모니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베네치아 시의회는 소피아 콘티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을 지정했고 그곳에 할머니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의 기단에는 이탈리아와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피아 콘티, 문화 교류의 선구자, 그녀의 열린 마음과 배움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상 제막식에는 윤재혁 씨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코,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피아 님이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이제 당신을 통해 베네치아에서 결실을 맺고 있군요. 동상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소피아의 정원에서 자란 나물과 베네치아 바다에서 잡은 푸른 꽃게로 만든 요리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시장, 어부들, 요리사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맛이자 문화 교류의 상징이며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해질녘 베네치아의 운하를 바라보며 윤재혁 씨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하늘과 그것이 비치는 운하의 물결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콘티 씨, 인생은 참 놀랍습니다. 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은 한국 음식을 무시했고 저는 그저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푸른 꽃게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처럼요. 윤 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푸른 꽃게가 가져온 위기는 결국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날 마레블루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소피아의 정원은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저는 윤 씨가 보내준 온기에 새로운 나물 씨앗을 심고 그것을 베네치아 주민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매번 그 나물 요리를 맛볼 때마다 저는 6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의 고리를 느낍니다. 푸른 꽃게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와 역사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친절, 하나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뀐 푸른 꽃게와 셰프 마르코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인연이 70년 후 베네치아에서 다시 피어난 기적, 놀라우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빛나는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마르코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낯선 문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